진행을 맡은 사회자 조연나입니다. 2014 미래경제정책 강연에는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을 초청하여 현재 각 사회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강연 후에 많은 질문을 통해서 활발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강연에도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해성기획의 이재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연회를 진행하는데 또 밖에서는 또 세월호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세월호 사건을 애도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또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정이 좀 그렇지만은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오신 분들만 제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정회계법인의 조자영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의 황병홍 이사님 오셨습니다. 자, 코리아세븐의 안규동 상무님 오셨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나성대 이사님 오셨습니다. 메일유업의 박성구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은 이분들이고요. 또 처음 오셨더라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말씀 좀 많이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통 저희가 조찬으로 진행을 할 때는 식사 먼저 하신 다음에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의원님 강의부터 진행을 하고 그 후에 협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연에 모신 연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며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계신 새누리당 이한석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한서입니다. 당 소속은 새누리당이고 지역 출신은 문경 예천입니다. 오늘 각계 정말 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경제계에 중요하신 분들 오신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 해성기획의 이재환 대표를 정원처럼 조언해 주시고 또 이어서 입원하시는 한국경제 최규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경제 특히 비즈니스라는하고 과학 벤처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런 분야라든지 또 제약 분야, 오늘 제약회사에서 삼인제약에 보냈죠? 아직 안 오셨습니다. 삼인제약에 제약회사에서 보내는데 인류 생명을 보관하는 그런 신약 분야 제가 관심 있는 의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까 다 소개를 했으니까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우리 처음 뵙는 분들을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그냥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앞에 조금 보였지만 제가 이제 검찰 생활을 한 23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창원검사장으로 마치고 18대 국회에 와서 그때 조선 전반에 법사위를 하고 후반에 국토 행위를 하고 또 19대 와서 이제 전반기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가 법사위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에 있을 때 법이라는 게 다 이제 사실은 국가의 무슨 발전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국민의 생명 재산이라든지 또 국민 생활상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규제가 참 쉽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대한민국은 또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라는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루어 놓은 성과를 잘 보호해 줘야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같고 똑같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 똑같고 하면 나라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요즘은 이렇게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뭐 같이 나누자 혼자 다 욕심 부리냐 뭐 그거 뭐 한결변하고 네가 다 차지하냐 돈 그만치 벌었으면 좀 나눠 쓰자 이렇게 이런 풍조가 있긴 한데 그래서는 좀 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창의하고 노력하고 그런 성과를 보호해줘야 나라가 발전하고 대신에 이제 너무 물론 이제 운이 좋다거나 또 너무 기득권 가지고 너무 이제 지대를 추구하거나 하는 것은 또 국가 화합을 위해서 국가 발전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또 보완하기 위한 또 규제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동기에 따라서 이 규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면서도 또 이제 그것을 또 다 같은 규제를 하더라도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으면은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식으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결과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규제가 너무 중복되거나 뭐 불합리하고 아무 효과도 없으면서 그냥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이런 것도 물론 철폐해야 되죠. 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필요성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뭐 거창하게 우선 시작을 하죠. 우선 나라가 성립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국방도 해야 되고 또 돈 재원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이제 교육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나라가 존립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생명 신체를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재산이 보호돼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일상생활이 안전해야 되고 그래 요즘은 이제 특히 이 환경이 뭐 침해되고 또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하는 문제를 이제 같이 또 규제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1960년도쯤 해서 국민 소득이 한 70달러 할 때는 다 같이 가난해가지고 그저 서로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좀 참고 좀 밥이 있으면 나눠먹고 하던 세월부터 지금 이제 한 50년 들으면서 워낙 빈부 격차가 커졌습니다. 뭐 하루에 한 1억 원 버는 사람부터 역시 하루에 한 돈 2만원, 3만원도 못 버는 사람까지 이렇게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저 밥벌이 하는 사람부터 조금 뭐 하루에 한 가마 버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제 국가 안보를 해친다.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문제되고 또 요즘에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文明화되고 문화 국가가 되다 보니까 좀 인도주의
이 요소가 점점 이렇게 가미되면서 가미되면서 새로운 규제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또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사람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경관 보호라든지 사람 눈을 즐겁게 하는 요소 이런 것도 이제 점점 규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방식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4대 임무가 우선 기본적이죠. 국방 의무 우선권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납세좀 해야 되고, 또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국민이 다 이렇게, 국민들 그런 지적 능력이 충분해야 공력으로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근로도, 일하기 싫어도 근로도 해야 되고, 그럼 4대 임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임무를, 헌법에 부과하는 임무 외에도 각종 뭐 수백 개, 한 1000개 되는 법률에서 다 이제 그 규제법이 행동을 이래라 저래라 다 있습니다.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식 이제 어떤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시와 통제 방법이 고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식당을 내기 위해서는 식당 허가를 받아라든지, 또 무슨 농약을 제조할 때는 등록을 받아라든지, 아니면 무슨 길가에 공도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아라. 또 사실 특별한 것은 권리 측면이 좀 있습니다. 권리를 공시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허가 등록 승인 이렇게 이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그 기준을 설정하고, 또 그런 이제 기준이라든지 규율을 위반했을 때는 뭐 제일 센 게 이제 허가 취소죠. 뭐 등록 취소, 면허 취소, 특허 취소 이런 게 있고, 그 밖에도 이제 물론 뭐 조업 정지라든지 과징금 물린다든지 또 뭐 과태료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제 뭐 자동차에서 리콜 한다든지 이런 또 제재도 있습니다. 얼마나 경쟁력을 보면은 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122개 국가 중에서 2006년도에는 경쟁력이 한 24위까지 이렇게 됐고, 뭐 한때는 11위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았다가 작년도에는 148개 국가 중에서 한 25위로 좀 밀려난 셈이죠. 그래도 국가 경쟁이 좋으면 어디서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제 그 규제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것이 정부 정책의 투명성입니다. 이게 2006년도 그 70설등 한 중하위쯤 갔다가 작년에는 148개 중에서 137조 떨어졌습니다.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일 좀 심각한 거고, 뭐 관료 측면도 우리가 참 뭐 15대 경제대국 그런데 57등 하는 게 한 3월 중상위쯤 되는 수준으로 있는 거, 이것도 좀 상당히 문제죠, 이게. 그리고 무슨 관료의 객관적 의사 결정도 쭉 보면 그냥 뭐 중위권, 중하위권을 좀 맴돌고 있고, 규제 경감도도 한때는 이렇게 그만치 내려갔다가 95위 정도가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경쟁력이 나오냐. 이렇게 참 어수선한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원래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좀 스트레스, 규제대표는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또 좀 명예를 또 이렇게 좀 명예스러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개인적인 성취 동기를 좀 자극해서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명 특허라든지 이런 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약 분야에서 지금 대단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요소가 그 경륜을 많이 해서 경쟁력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15등 저기 대우인데 국가 경쟁력이 한 이만치만 보면은 사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명성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공무원들 잘못이거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참 대단히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시고, 전 세계로 이렇게 우리 박정근 부사장님처럼 저 멀리 베트남이나 뭐 아프리카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또 수지다 서고 해오신 덕분에 경쟁력이 이만큼 올라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사실은 이제 참
자꾸 없애야 된다고 규제 완화를 소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2008년도에는 11,000개 정도 되다가 작년 2014년 현재 이거 한 5월 21일 기준입니다. 이때까지 15,000개 점점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아까 조금 언급한 대로 뭐 약간 새로운 요소가 생기죠. 이제 뭐 환경적인 요소, 뭐 문화적인 요소 이렇게 하고 생기가지고 자꾸 이제 늘어나야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사람 머리가 발달하니까 자꾸 이렇게 편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수입해다 되고 가짜 농산물 중국산 풀어다 해치니까 그런 원산물 표시 제도가 필요하고 또 미국산 새우를 갖다가 한으로 둔갑하니까 또 이력 추적이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머리가 발달하면서 꼼수 쓰는 사람이 생기니까 또 규제가 필요하고 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사실은 참 완화되려고 가급적이 완화하려고 지금 많은 부당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CEO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참 통행 금지도 있었고 장말 단속도 있었고 미스커트 단속도 있었고 뭐 참 온갖 참 지금 보면 뭐 그런 게 있었는가 할 정도로 있었는 것이 이제 국민의식이 그런 정도는 이제 다 그때는 아마 우리 회폐풍조 없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뭐 일하자 생활운동 뭐 그 정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인식도 많이 변화했죠. 요 음란이라는 기준은 요 표현은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차이가 없습니다. 1948년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된 무렵에 음란 기준하고 음란이라는 말을 하고 표현은 똑같아요. 지금도 맹금란을 표현 한 64년 된 66년 됐습니다. 66년 됐죠 지금. 그때까지는 한 70년 가깝도록 음란한 말은 똑같은데 그때 음란하고 지금 음란하고 많이 다르죠. 한때는 참 시화만 짧게 입었어도 음란하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거나 거의 나체로 다니면 그건 대단히 음란하다고 했겠죠. 지금은 나체로 다니면 음란한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래서는 안 되고 성기 노출도 그냥 그건 뭐 음란 정도는 아니고 적어도 판례상으로는 성기가 뭐 그냥 클로즈업 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교행위가 막 이렇게 부각되고 이런 정도 돼야 음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옛날 음란하고 같은 용어지만 해석상으로 많이 규제가 엄청 완화되어 있다 이런 것을 좀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좀 신장되면서 이렇게 국민 권리를 이렇게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좀 고려해서 옛날 같으면 물론 이제 긴급조치 정도는 그런 뭐 너무 이제 극단적인 규제니까 그런 얘기 언급을 안 하더라도 집회 시위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많이 이제 보장하고 신장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여하도 이렇게 검열됐던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냉전 시대에 우리가 좀 엄한 법으로 국민 생활을 옥죄했던 그런 국가보안법, 반공법 이런 게 이제 정비가 많이 됐죠. 그 반공법은 1980년도에 폐지되면서 일부 규정은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가입 권유한 그 반국가단체에 그 북한에 가입 권유하는 것을 예배하거나 업무하는 일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공모하는 것을 예배하거나 업무하는 일은 폐합하거나 동신 북한하고 하는 경우도 그 예비행위 또 업무행위 예배행위라는 것은 뭐 책이라든지 무슨 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물적 준비하는 게 이제 예배라 그러고 서로 상의해서 뭐 계획을 꾸미는 것 서로 의사결정해 가지고 그런 정신적 심리적 준비 행위는 이제 근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본격적인 그런 반국가 활동을 하기 전 단계에 물적 준비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교통하는 게 이런 거로도 옛날에 다 규제를 했었습니다. 이게 반공고가 그런 게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쪽에 잠입하거나 탈출할 경우에도 무슨 꼭 그 북한을 이렇게 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냥 어중식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거나 판단이 못 미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무죄 판결 받은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완화됐고, 이제 경제 상황이 발전하면서 이제 규제 완화된 게 많죠. 옛날 한 30년 전만 해도 달러가 있으면 다 신고해야 되죠. 외환 뭐 달러가 있으면 전부 다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되어 있었고, 또 지금은 수입하려도 안 하죠. 지금 뭐 소니 수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코끼리 밥솥을 수입할 사람이 없었지만 한 25년 전, 한 30년 전만 해도 일본 여행 가면 다 코끼리 밥솥 하나씩 들고 오고 이렇게 했고, 대량을 할 때는 이제 밀수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저도 한번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27, 8년 전만 해도 일제 그 선박 엔진이 그렇게 인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부들 사이에. 그래서 그 한 20년 쓴 그런 중고 선박의 엔진도 밀수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밀수 한 번 하면 돈 방송이 하고 이런 세월이 불과 한 27, 8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제 선박을 누가 수입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한진, 쌍용 이런 데서 그 선박 엔진이 개발하고 지금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 기후 이렇게 세계 굴지의 참 조선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수출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수입 규제 외환 분야에서는 대단한 대폭의 참 완화가 이루어지고 거의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규제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려 사실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이제 가벼운 거 가지고 또 벌금을 처리하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방의무부터 이제 거기 출발합니다만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라는 게 있죠. 이제 젊은 분들한테 이제 군대 전역 한번 얼마 안 되면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향토 예비군 대원이 되면은 그 주소를 옮기면 꼭 그 중대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그거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바쁘면 뭐 8시간 돼야 그렇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옛날에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참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뭐 면허증 안 가지고 가면 그것도 뭐 처벌하고 이렇게 형사처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높여 쓰기가 참 쉽습니다죠. 그런 것이 이제 한 이거 해마다 곤란해가지고 이렇게 대폭적인 이런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했는데도 또 자꾸 생깁니다. 이게.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완화해야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규제라는 것이 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규제가 뭐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고 다시 또 복귀되기도 하고 이래 왔습니다. 뉴딜 시대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제 개시가 되는데요. 1929년 대공황 때 사실은 뭐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냥 다 부도가 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빈부격차도 뭐 지금 요새 빈부격차 논의하는 학자들이 많죠. 지금 프랑스의 무슨 피케티 교수 비롯해서 폴 크루그만이라든지 조지 스티글리츠 이런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현재 1%대 99%의 그룹의 경제 그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그래서 뭐 걱정을 하는데 지금은 그 뉴딜 시대보다 뭐 더 벌어졌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도 미국 격차도 뭐 금융으로 인해서 산업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엄청 떼버리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실제하고 가지게 뭐 방향 바꾸는 거 식사들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래서 공공투자를 통해서 이제 하면서 규제를 했는데 국가가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29년도에 이제 대공황이 왔고 또 슬슬 저론이 감도면서 40년 한 40년 되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터인 게 어쨌든 그때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이겨내야 되니까 모든 산업을 뭐 R&D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얼마 줘라, 근로시간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다 국가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국가 법을 만들기도 하고 대통령령으로 지금 제정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규제가 심하니까 이게 뭔 자유방임 시대하고 비교하면 이게 도대체 민주국가인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워낙 경제 위기가 심하고 또 전쟁 2차 대전이니까 그런 것을 감수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보다 지금 훨씬 완화되는데도
그때 완화된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인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세금을 좀 올리라, 뭐 이것도 근로자들 권익을 위해서 조금 근로자 권리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공산주의 방식이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심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실은 6.1 때는 거의 전체주의 내지 한 사회주의 거쳐까지 갔던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소득세가 그 당시에 법인세 소득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때 80% 소득세 80% 최고 소득세 80%에서 97%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봤습니다. 97%만 상상도 못하죠. 그 벌금 다 뺏어가는 식인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도 많이 늘려가지고 전쟁도 수행을 하고 전쟁 수행을 나는 전쟁 수행을 안 해봐야 잘 모르죠. 사실 전쟁 수행에 이게 참 나라가 못 들은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참 전쟁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침략보다 뭐 진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쟁 수행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은지 모르는데 이 전쟁 수행이 참 모성일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득세 올리고 법인세 올려가지고 전쟁 수행 전쟁 다 승결하고 또 약자들 좀 보호하고 어떻게 또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제도를 초창기 사회보장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노동자 권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역대 최고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자됐을 당시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사실은 그 존슨 시대에 와서 이것을 좀 더 문화적으로 완성하면서 규제가 좀 더 있었죠. 존슨 시대에 와서 한 1966년도 무렵쯤 됐을 때 존슨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이제 또 계획을 했습니다. 투표권, 이런 흑백차별이죠. 1896년인가 그때쯤 돼서 이제 흑인들은 그 공부를 다른 교실에서 해도 내용이 같으면은 그것은 평등하다. separate but equal. 이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법률 감각이 있는 대법관들조차도 차별을 부정시하면서 그냥 학교를 갔다가 같은 학교가 무슨 다르죠. 학교 서로 다르고 뭐 차별을 명예하더라도 교육 내용이 다 기본적으로 같으니까 이거는 평등하다. 평등권이 보장된 것이다. 이거는 이런 판례를 한 80년 유지하다가 그때 이제 이러고 있었죠. 버스에서 이제 같이 버스 이제 흑인버스 뭐 백인버스 따로 있거나 아니면 급백 같이 타더라도 뭐 10번 내로부터는 흑인들이 타고 앞에서부터 9번 내로까지는 백인들이 타고 또 그 중간 영역에서는 백인이 타면 흑인 자리에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게 다 빌려 있었어요. 이런 게 66년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때 알라바마주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것이 촉발돼가지고 이런 특별권법도 이제 하면서 흑백 차별을 없애고 교육법도 없애면서 같은 교실을 공부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쭉 진보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때 뭐 산업체를 국가 동원하고 과학기술을 국가가 주도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런 것은 다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런 새로운 그런 좀 세련된 분야의 진보적인 조치가 있으면서 규제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게 한 15년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경제위기가 왔죠. 이제 우선 두 차례의 석유위기가 오면서 그 베트남 전쟁에서 수천억 달러 벌어받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이제 전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기업을 좀 자유화시켜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카터하고 레이건하고 붙었을 때 레이건이 승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이건이 뭐 대폭 자유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신자유주의 네오콘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도 좀 지배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는 좀 부작용도 좀 심화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 미국을 중심으로 그 규제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런 전쟁을 뭐 대공황을 겪을 때는 일제하에 있었고 전쟁은 수행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이제 압축 성장의 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규제가 다소 그 다이나믹한 그런 규제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미국을 예로 이제 이렇게 규제 변화가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규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뭐 환경오염 때문에 규제가 많이 생기죠. 뭐 이제 온갖 이제 화학물질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이제 규제가 따라다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또 자꾸 생물종이 멸종하면서 그 멸종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규제가 이제 또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평가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을 생산하면 생산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폐기될 때까지 말하자면 화학물질의 멸함에서 모던까지 모든 단계를 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번거롭죠. 그래서 사실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같으면 정상가리 이상으로 독한 유독한 물질이 막 생겨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이 뭐 한 10g, 한 20g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땅속에서 그냥 뭐 수 킬로씩, 수십 킬로씩 이렇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첫 제조 단계부터 그다음에 이제 유통돼가지고 뭐 조금씩 나눠져서 판매해가지고 또 최종 소비자들이 갖다가 마지막 폐기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사라지는가 전부 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연계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식사하고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정도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썩고 뭐 이렇게 냄새나고 약간 뭐 지하수 오염되거나 해양이 좀 오염되거나 좀 퇴적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유해 화학물질 특히 독성 화학물질 단계에 이르면 이거 정말 참 심각하게 규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대단히 전 국민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청부더기하고 그래서 뭐 몸살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평가법 이거 참 부득이한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이렇게 센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 때문에 우리 현대가 기업인들께서도 규제 떠들어서 머리가 아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도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198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저 임금제가 도입이 됐죠. 그렇게 말하자면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논리에 따르면은 그냥 계약자,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서로 배짱이 맞아서 돈을 이제 근로자가 넘쳐날 때는 싸게 받고 지금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5,210원입니까? 더 싸게 받고 또 모자랄 때는 또 사용자가 또 답답하니까 또 이제 근로자한테 한 시간에 한 2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해라. 그게 이제 자유시장, 자유방임주의 원리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로자가 너무 참 가난에 너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최소한 한 시간에 그 당시에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5,210원은 쳐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계약 논리는 안 맞지만 이제 사회 약자 보호에 따라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개인 간의 계약은 다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돈 버는 것은 다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것은 자기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 책임지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자유보험의 기본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자유 원칙, 도사간의 자유 한도도 노동자가 폭로할 때는 할 수 없이 근로자가 좀 싼 값에 자기가 그냥 취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물론 이제 근로자가 모자랄 때는 또 비싼 값에 더 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약 자유도 계약이 자유롭고 또 무슨 돈 번 결과에 대해서 무슨 재산세라든지 특허세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일단 돈을 벌어가지고 작용하고 들어온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하던 것이 이제 다 이렇게 약간 사회적인 요소를 들어오면서 계약도 이렇게 근로자들 고용할 때는 이렇게 최저한의 임금을 주는 식으로 조건을 달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안전상, 작업 안전상의 그런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잘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약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거래 약관이 있죠. 주로 이제 약관을 만드는 것은 대형 거래를 하는 사람이 미리 이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다 소비자 몫입니다. 자, 해가지고 자자자한 글씨 해가지고 그냥 한 마침 수페이지 약간 있긴 있는데 다 읽어보려면 머리 아프고 그래서 그냥 이렇습니다. 아주 이제 대충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런 거는 계열면제 가지고 이제 유리한 고지에 들면서 이제 카드도 가입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보험도 가입시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인 강자 주로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 쪽에 유리하도록 이거 그런 분 계시죠? 정기요금도 약간 있습니까? 또 대규모 프랜차이즈는 그런 것은 아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약관이 많이 있는데 약관을 할 경우에 이제 주로 소비자 입장에서 좀 보호를 있고 또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산화원에도 오셨는데 이자도 이제 지금 법상으로 40%지만 34.9% 현재 시행령 되어 있죠. 이렇게 이자도 비싸게 받지 마라. 사실 그것도 그냥 돈 빌려준 사람하고 빌려가는 사람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으면 끝인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그렇게 풀어놓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고리대에 그냥 얹혀 죽으니까 그렇게 좀 죽지 말도록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도 얼마 제한을 하고 또 근로자들 최저 임금도 제한을 하고 계약 방식도 제한을 하고 또 시장 통에는 대규모 SSM 그런 초대형 슈퍼마켓 오지 마라.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대기업하고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에 무슨 납품단가 부딪히지 마라. 이런 거라든지 하도급 했으면 하도급 대금 제때 줘라. 업으로 주지 마라. 업은 전자업을 쓰고 6개월 이상 지연하지 마라. 온갖 규제가 이렇게 다 약자 보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자꾸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동물 학대 금지라든지 요즘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동 착취 생산물 유통 금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조폐공사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목화 재배해가지고 목화가 아마 화폐, 지폐 이제 원료를 쓰는 거 봅니다. 목화를 수입을 해오는데 싸게 수입하다 올라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아동을 시켜가지고 목화를 딴 것을 우리가 수입해온다.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한 것을 우리가 쓰면 되느냐? 그래 수입하지 마라.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것을 제기하고 있고 물론 새누리당에서 그걸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같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금강산, 다이아몬드 강산에서 애들 그냥 10살도 안 되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가서 이제 노동력 착취에다가 수집해온 다이아몬드, 금가루 이런 것을 이제 또 수입하는 거래도 금지시키고 그런 것을 본전 낭비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이런 것은 이제 오히려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좀 규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건축물을 규제하는 게 같아요. 높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소유권이 보장을 미국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소유권 보장이 아무튼 우리가 더 세죠. 미국 같은 데 가면 자기 집 마음대로 관리를 못해요. 정원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란다. 풀을 깎아라. 보온도 간판이 너무 크다. 간판 줄여라. 보기 싫다. 아니면 또 건물이 너무 흉하다. 건물 좀 이쁘게 지으라. 이런 거 다 통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땅에 내 땅에다 내 집 짓는데 왜 그러냐. 이런 게 많고 조금 이제 용적률 정도, 건폐율 정도만 규제하지 집 미관이라든지 간판이 너무 크니 적으니 이런 거는 규제를 지금 못하고 그거 아마 애를 먹을걸요. 그래서 이제 외국은 이렇게 건축 미관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중앙에 도심에서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쫙 퍼지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업자 형편다는 대로 시골지에 가서 또 갑자기 한 30년짜리 고층 아파트를 짓고 중간에 또 비고 그냥 들쭉날쭉 이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이제 규제가 우리나라는 이 선진화 대장은 멀었고 저항이 너무 심해서 못하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하자면은 이제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규제가 이제 공정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그런 규제 속에서 우리 국민 경제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을 지속시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제프리 삭스 주장인 놈은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이제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평소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탈규제, 반드시 그렇게 지시 통제, 무슨 금지시켜 놓고 기준을 정하고 또 이렇게 제재를 강하고 그런 식으로 말고도 좀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또 기왕에 규제할 경우에 조금 전에 봤다시피 규제 투명성이 158개 중에서 한 137개 정도 됐죠. 그렇게 떨어지는 게 투명성이 너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행정법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건 이제 투명성이 좀 제고되면 기업체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말할 것 없이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되는 생길 겁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그 대출 관행을 이제 통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금융감독원 공무원도 숫자가 모자라고 또 서로 고등학교 동문끼리 고향 또 서울배끼리 해가지고 아랄마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쓰는 것이 저축은행 1인당 그 대출 한도를 넘었다, 조건 남았는 걸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회수가 안 돼서 결국은 저축은행이 이제 망하고, 그런 것이 10년 내에 몇 건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그런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이 계속 붙잡고 있었더니 아무 실력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원 맨날 설치돼도 사고는 맨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은 그 사고가 터져도 지금도 지지도 않아요. 혹시 이제 뇌물 먹은 게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될지 모르지만 뇌물 수수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조금 이제 견책받거나 말고, 특히 그 수많은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보호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좀 이제 저축은행에 대해서 정말 내 목숨처럼 내일처럼 감시해줄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축은행 보고 너희들이 제대로 한다는 그 보증을 받고 없나? 무슨 재보험회사, 영국 큰 회사에 무슨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받도록 하고,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저축은행이 정말 참 제대로 대출을 해주는지를 아주 목숨 걸고 감시를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보도가 나면 그 보험회사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위를 걸고 회사에 보험회사의 생명을 걸고 저축은행을 감시를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사활에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맨날 반복해봐야 좀 이렇게 인사받고 자꾸 봐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이건 끝이 없으니까, 건절이 안 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보험으로 좀 풀 분야가 반드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손해배상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BTL, 우리 민자회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최소 수익 보장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또 인천공항철도가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연계망이 되면서 고속철도가 그리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공항철도가 좀 회복을 했는데, 당시에 무슨 서울역에서 인천공항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철도 할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승용차 타고 다니거나 어떻게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철도 몇 번만에 한 대씩 오는 거 잘 이용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게 1년에 한 수천원씩 적자를 냈으니까. 그래도 그 용역에서 KDI에서 이제 용역을 받은 업체가 분석을 했겠죠. 이건 충분히 생산성이 있다. 그래서 공항철도를 민자사업을 건설해도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이제 민자철도를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그냥 해보니까 이용률이 당초 예상률보다 한 14%, 100%에 14%. 14%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충분히 생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용역 받은 사람은 아무 책임도 없이 1년에 예산을 그냥 수천원씩 메꿔 넣어야 되고 이런 꼴이 전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아마 그 감사원에 지급된 걸 보면 한 15년가 16조가 됩니다. 그 사업 끝날 때까지. 그래놓고도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재보험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KDI도 없고 용역 받은 사람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뭐 내가 책임 뭐 제가 징계받는 정도는 막 하겠지만 징계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 받는 무슨 회사하고 짜면 그냥 하나 철도 하나 모이고 뒤로 인사 받아먹고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용역을 받았으면 책임지고 그런 용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 회계법인도 와 계시는데 회계법인도 예를 들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무슨 감리를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용역을 받았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이게 제대로 되지. 이게 그냥 뭐 끝나고 나서 이제 책임질 때는 그냥 징계 책임 정도 또 나가서 보면 또 의료자를 지켰다고 또 다시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이래가지고 건질 안 되고 국가 혈세는 그냥 줄줄 세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뭐한 재산의 50% 또 수입의 50%를 그냥 추구를 해야 정신 차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참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남는지 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해물질 내지 화학물질을 이제 생산하고 아주 생산해서 이제 쭉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유통시키고 보관하고 최종 처분하고 이런 과정 아니면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켜서 이건 큰 공장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유해 폐기물 발생하면 그래서 수송해서 또 처리해서 이제 저장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생산 발생자, 그다음에 운반자, 처리자, 저장자, 또 토지 소유권자, 토지 점유자 이런 공동체끼리는 서로 서로 감시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법적으로 특별히 이 책임을 서로 공동 책임을 지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상관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아까 환경공무원이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전 국민이가 고려 회계 아닙니까? 그 공무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환파라치 도도 또 감시가 안 되는 거고 심야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그 관계자끼리는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 연대 책임을 지우면은 이제 나는 내 생각 똑바로 했다고 딱 입증을 하고 그다음에 운반 단계에서 운반을 그만큼 좋다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그 상대방을 잘못하는 걸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토지에서 뭐 한 수만 톤짜리 막 그냥 시커먼 그냥 뭐 기름 묻은 뭐 이렇게 슬러지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심각한 지하 오염 사태가 발생했다. 정화비가 한 1,000억까지 든다. 할 경우 우선 토지 소유자한테 전액에 문 다음에 그 소유자는 물론 뭐 책임이 제일 많겠죠. 모르고 할 일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운반자가 제대로 뭐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런 걸 해가지고 운반자한테 책임을 당신들이 완치면 책임을 물어라. 제가 확인하지 않느냐 이때 이런 걸 이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관에서 밤새 감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미국에서 종합환경 조치 보상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슈퍼펀드법이라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화관법에 그런 개념이 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말고 보조금 좀 줘가지고 병 같은 거 버리면 참 수거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한 병에 한 얼마 줍니까? 한 50원 줍니까? 김병 한 50원 주면 그래도 훨씬 이제 또 수거해서 그 버려야 충분히 되고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병만 하루에 한 100개 주고도 한 하루에 한 2, 3만 원 용돈 쓸 수 있는 정도로 그래 되면 아마 그 겨울에 병이 싸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면. 그리고 가격 조절. 이 우리나라 지금 전기가 너무 싸지요. 전기 가지고 환전지어 계시는데 전기 가지고 뭐 공장 가동하고 비닐하우스 난방 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싸요. 기름 때문에 훨씬 싸고 변하고 좋으니까 그게 뽑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가 남용이 되고 블랙아웃 위험도 따르고 그러면서 사실 경제 부조도 외국이 많이 돼요.
아마 기업하는 분들은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 값싼 전기급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보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가격이 좀 왜곡되어 있으면 이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게 규제가 안 돼요. 이게 너무 싸니까. 그래서 뭐 화장품 가게라든지 그렇게 이런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가게 있지 않습니까? 문 닫으라고 아무리 해도 그 문이 닫혀집니까? 전기값이 싼데 전기값이 비싸게 돼야 자기 주머니에 막 틀리나는 느낌이 들어야 문을 꽉 닫고 이제 전기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구조도 규제 방법에 심각한 문제를 쫓아내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가격이 정상화돼야 규제가 되지. 그 공무원들 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문 닫으시오 해봐야 공무원 가격이 또 열거합니까 이게. 전기값이 그러면 부담이 안 되니까. 이래서는 이 규제가 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방법이 거의 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석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한 반이 지금 그 소비자입니까?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를 만들면 매장사가 돼버려요. 뭐 톨루엔하고 솔벤트를 섞으면 바로 배값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죽자 가자 막 필사적으로 이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제끼는 거죠. 그것이 수조원이다 수조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하 경제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단속을 해가지고 주유소는 그냥 이제 매주별로 저는 매월 했는데 지금 매주 거래 실적을 보고 해라. 그게 주유소 죽을 지경이죠. 장사가 안 돼가 지금 그냥 꿀물뚝 생겼는데 보고서를 뭐 더 강화해 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규제를 이런 것도 말하자면 이제 방법은 미국처럼 휘발유세 없애버리면은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세를 없애버리면은 가격이 똑같아지니까 누가 그걸 똑같은 가격에 가짜 휘발유를 만들겠습니까? 간단하죠. 만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싹 제가 없애버리게. 범죄 하나도 없애버려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휘발유세를 또 일단 뭐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짜 휘발유가 뭐 그냥 온통 판을 치는데 독일은 이렇게 같은 이제 휘발유세가 거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비슷해도 독일은 좀 더 나죠. 어쨌든 간에 이제 방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자꾸 무슨 범죄라든지 이렇게 규제가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데 이 가격이 현실화되고 무슨 세제를 바꿈으로써 보조금을 줌으로써 이렇게 또 규제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부담금 체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전 세계적으로 참 경제대국에서 제일 떨어지는 이 투명성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슨 공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분쟁이 좀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이제 몰려오면은 가서 그들끼리 합의해 왔나 이래죠 이제. 다 알아서 그냥 떠넘겨 놓고 돈을 주든지 구워 쌌든지 해서 합의해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설립허가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기 싫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이렇게 지닌 척하는 거 아닌데 죽을 죄를 애써서 내가 또 뭐하게 들어주지 않느냐. 씹히면 나도 그냥 성질도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분쟁 이런 걸 갖다가 방사한테 미루고 말잖아요. 그래 전부 찾아다니면서 이제 동사무 찾아다니고 동네 이장 찾아다니고 지도자 찾아다니고 또 관청도 여러 개 찾아가지고 절차 협의 받고 환경청 협의 받고 무슨 국방부 협의 받고 다 협의 받아가지고 꽂나.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의 전형적인데 물론 법원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투명성도 문제가 떨어지고 투자 의욕도 없어지고 이게 참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또 물론 이제 지자체별로는 자꾸 기업체를 유치해와야 또 일거리가 생기고 또 자기 지역에서 이제 지방세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욕구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좀 공무원들이 좀 헌신적으로 자기 일처럼 하려는 그런 좀 의욕이 없고 혹시 잘못될 경우에 이제 참 또 무슨 분리 거론가면 그게 제일 겁나요. 그러니까 복시 안동 복지부동이 최상책이다. 그게 모신책이고 출세의 지름길이다. 출세가 보장된다. 그게
뭐 열심히 설치돼 가지고 뭐 하나 조성해 와야 나중에 혹시 또 사기 있는 또 기업이 하나 하여튼 걸려 가지고 그냥 잘못되어 버리면 그냥 온갖 그냥 손해배상까지 보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잘못하면 손해배상 개인적인 손해배상 좀 물려야 된다. 이런 거 하고 참 다 경계선에서 뭐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이 되기 어려운데 원스톱으로 이렇게 좀 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청에 행정관청에서 최종적으로는 뭐 도청이든지 뭐 시청이든지 광역시청이든지 도라든지 아니면 기초단체의 청에서 그 지역에서는 다그 설립이 되고 그걸 할 테니까 그런 관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주거권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든지 하더라도 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 1리터에 물 한 10리터에 무슨 보가를 하나 타는 거하고 물 100리터에 노가를 타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리터 같으면 100리터에 타면은 뭐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10리터 타면 또 그것 같은 농축이 지내가지고 틀림없이 그는 이제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장도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환경에 너무 당신이 계획하는 그 공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규모를 좀 줄여서 뭐 이렇게 조업 양을 좀 이렇게 추가하면은 되겠다. 뭐 환경전문가들도 계실 테니까 그 옷을 입장을 받아가지고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 내몰래 섞여서 그 환경에 문제 영향이 없겠다.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조업 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또 조업 시간을 좀 이렇게 낮 시간대로 하거나 밤중에 하면 너무 이제 그 안면을 방해할 테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조업 방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뭐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보충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 이제 절차상으로 가능하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환경 전문가 앉고 지역 주민 대표 앉고 기업가 앉고 뭐 또 행정 공무원 이제 뭐 중간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렇게 조절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면 이런 것도 사실 해결되는데 이것이 다 뭐 이제 이런 절차 모여서 이렇게 서로 오픈 디스커션 이런 게 없고 뭐 뛰어와서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또 가서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게 한번 이런 전달해주고 이래가지고도 모이진 안 하고 해가지고는 이게 뭐 저쪽에서 저쪽으로 더 마주라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만 받고 사실 진척이 안 되면서 결론은 생산적인 뭐 성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렇게 몇 차례 토론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사업보다 이제 이해가 되고 이래 되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내가 뭐 쓸데없이 때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든지 서로 그런 결론에 한참 하다 보면 결론이 이룰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불이익 처분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다 이제 이 무슨 허가 취소 아니면 조업 정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이제 이게 히어링 청문 절차를 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법을 위반한 기업체에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환경 전문가 뭐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도 있고 또 아니면 경쟁업체 뭐 이해관계 있는 주변에 있는 경쟁업체 아니면 또 같은 동종업 경쟁업체 이렇게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다 불러다가 이제 그 뭐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안이니까 이 정도에서는 이제 뭐 제도에 따라서 이제 조업정지 3개월 아니면 부득이 허가 취소 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나는 이런 절차가 별로 없어요. 이해관계자가 누구까지가 이해관계자인지 뭐 알 수가 없고 행정공무원도 이게 법적 감정이 별로 없어요 이게요. 보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로 이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투명성이 없고 뭐 저쪽 면에서 그냥 대충 하여튼 합의 보고 아무 소리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이래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분 결과도 들쭉날쭉이 되고 무슨 이건 조합정지 하는 경우도 있고 과정공 물린 경우도 있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투명하지도 않고 의심은 의심대로 받고 또 그 규제의 실효性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는 죄송한 사람은 이제 운 없는 사람만 그냥
불이익을 본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어떨 때는 또 뭐 이제 무전 유죄 또 유전 무죄 이런 결론도 쉽게 맺고 그냥 세상을 비관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래 되는데 우리나라의 절차적 투명성이 진짜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 원래 행정 절차법이 잘 지켜지는 걸 늘 관찰하는 중인데 잘 안 지켜집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고 미국 같으면은 이 행정법 관계 판사 자격은 아니지만 행정부 전문가의 뭐 법무 관리관 정도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쭉 관리 설명을 수집을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조합적이 얼마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만드니까 기업체에서는 우리가 이런 건 이런 정도의 조합적이 불이익을 받겠구나. 이런 것이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설레고 없고 그냥 뒤집박죽이고 정말 뭐 이렇게 그냥 뭐 시비 거는 사람은 죄를 많이 봐주고 또 시기 악성도 이런 한사람 사회 계속 투석하면은 뭐 꼼짝없이 그건 가지고 그냥 뭐 죽게 생기고 이렇게 폭이 그냥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이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동기 속에서 부재가 생기는 뭐 배경도 좀 살펴봤고 과거적인 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속에서도 실효성이 생기지 않는 그런 원인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규제는 앞에서 뭐 한 15,000가지 규제가 있다시피 규제가 당연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자꾸 이렇게 꼼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수입산 쇠고기를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람도 많고 무슨 뭐 중국산 참깨 그냥 대량 와가지고 국산하고 썩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해라 또 무슨 식당에다가 또 음식물 식재료마다 다 표시해라 자꾸 규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잡았으면은 이제 어디로 파는지 다 신고해라. 계속해서 그냥 뭐 화학물질뿐만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기록을 만들고 나쁜 건 나쁜 기록을 만들고 이기면서 일기서다 벌 나와요.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이제 없어서는 생기니까 그 속에서 이제 정말 좀 정의한 사람은 뭘 봐야 되는데 이제 곁들여서 이제 돈 벌려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저기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또 이렇게 규제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규제는 이제 글로벌하게 규제를 능동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은 다들 글로벌한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어요. 국내에서 뭐 보호할 수 있지만 그리고 국가로서도 아주 작은 기업 할 때 뭐 다 아기도 자기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전 먹을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되듯이 기업체도 아주 좀 생겨날 때는 정말 좀 보호를 해주고 육성도 해주고 보조금도 주고 융자도 해주고 해야 되지만 이제 클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자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다 조금씩 하면서 이제 자생력 가지고 정말 참 잡초란 대사도 하나 있던데 잡초처럼 커야 결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삼고 우리가 또 벌어볼 길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뭐 정면 돌파 물론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지 규제 완화는 정부라든지 정치권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 기업체에서는 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물론 또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의도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주시면서 한편 역시 또 기술 혁신하고 경영 혁신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래야 살아남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안전사고도 혹시 이제 원가 절감하느라고 이제 안전사고 나면 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같은 데 가면 일자리 우리나라 좀 요새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골재를 실어올 때 큰 이제 하천에서부터 이제 작은 소로로 들어와가지고 큰 도로 들어올 때는 이제 사람이 하나 서 있어야 이제 차가 오는지를 보고 그래서 안전하도록 신호를 수신호를 주고 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원가 원가 절감해 드리니까 트럭 네가 알아서 가서 싣고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이제 그 골재 푸는 데부터도 포크레인 운전사 한 사람, 트럭 운전사 한 사람밖에 없지 거기도 뭐 안전지킨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소로비로 나와서 이제 큰 도로 갈 때 뭐 진입할 때라도 그 누가 손 들고 차 오니까 좀 섰다 가라. 아니면 또 차가는 사람한테 트럭 나오니까 좀 조심하라. 이렇게
그렇게 수신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안전사고 뻥뻥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 후진할 때는 후진 지킨 사람 딱 하나 있으면은 그 빨리 죽을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안전사고 참 많이 들어가면 다 알긴 게 그래서 원까지 간 뭐 그대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안전 안 지켜서 나중에 뭐 그런 작은 돈 아끼다가 큰 사고 뉴스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급할 필요도 없이 노사합의 그쪽 정리하는데 뭐 쉽진 않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또 기업의 역량을, 기업의 정력을 다 소모하는 꼴이 가서 노사 불합이니까 이런 거 좀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제 이면에는 규제는 뭐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법 제정하는 사람이나 정부에서 잘 하겠지만 또 기업하는 분들은 또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 무대를 누비기 위해서는 뭐 온갖 그 나라 규제 필요하고 또 그거 다 익히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밖에 노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이한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면 하여튼 식사하시면서 또 편하게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시면 제가 이재환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통한 강연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신 이현성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규제와 규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그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온갖 악재 속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선전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보궐선거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끊임없는 인기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포퓰리즘으로도 포퓰리즘 가지고 뭐 선거도 이기고 정권도 찾을 수가 있는데 국민들은 참 현명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를 살 길은 새누리당은 사실 선거도 잘 못해요. 이 공익 출신 많아지 뻣뻣한 사람이 너무 많고 뭐 이렇게 가서 공익 수익이 이렇게 표현들은 뭐 숙달도 좀 안 되고 한데 그래도 가는 길은 그래도 국가를 좀 바른기로 간다. 그런 인식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도 사실 다 규제도 있으면서 하고 이런 걸 하면서도 다 이렇게 이게 이해를 하시고 좀 어려운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굉장히 좀 가난한 분들도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 예산 같은 거 다 나눠서 그냥 다 들어보고 가면은 당장 기분 좋지만 나는 거들 안 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표국대 시와에 당장 다 나눠주자 그냥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노인들 그냥 국지고서 되신 분들 부자하고 가난한 판에 다 나눠드리고 그러면 우선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그걸 다 억제해 가면서도 표들하기 매우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설득이 되고 국민 여러분 정말 참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좀 약속은 좀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저히 현재 경제 상정에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참으시고 좀 무시한 분들은 좀 참으시고 70% 정도까지만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냥 설득해가지고 가서 그냥 표고 그래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지방선거도 선전하고 엄청 악재 속에서도 그래 해왔습니다. 사실 선거운동은 민주당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답이 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이한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찬을 준비드릴 예정입니다. 편안하게 담소 나누시면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만찬이라서 전반기를 끝내는 만찬이라서 와인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밖에 지금 세월호 집회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럴 분위기는 아니고 만찬으로 와인을 그냥 반주사가 한 잔씩만 드시는 걸로 하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